안녕하세요. 뚱치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106 잉그마르 베르이만 감독의 1950년 영화 환희의 부처 제5부 시작하겠습니다. 제4부가 늦게 올라간 거는요. 제4부의 마지막 부분이 이 오케스트라 장면이었는데 너무 재치 있는 장면인데요. 이게 저작권 때문에 도저히 8번, 9번 올려도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해 드리고 최소한의 장면만 보여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저 끝에 좀 덩치가 있어 보이는 모자를 쓴 분이 이 오케스트라의 직원입니다. 악보도 놔주고요, 미리. 지금 살금살금 들어오는 겁니다. 이 베토벤의 교향곡 1번 4악장이 처음에 나긋나긋하게 시작되는 부분에서 갑자기 리듬을 바꿔서 아주 급박하고 경쾌한 리듬으로 바뀌어지는 그 부분을 활용해서요. 저 사람이 와서 스티그한테 전화가 왔다고, 급한 전화라고. 그리고 둘이 이제 같이 아주 빠르게 마치 찰리 채플린, 로렐 하이디 그런 무성영화 장면처럼 뷰레스크한 그런 영화들요. 그렇게 막 뛰어나가서 전화를 받고요. 그때 계속해서 음악은 연주가 되는 겁니다. 전화기를 받았으니까 뭔가 소식을 들었겠죠. 아이에 대한. 마르타의 출산 관련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감격해서 밖으로 나와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하는 걸 바라보는 저 직원의 표정 궁금한 거죠. 그리고 그 감격의 느낌을 얼굴에 담은 채 오케스트라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부분하고 그 모습을 본 손더비는 너무 그게 궁금하겠죠. 바로 앞에 있는 악장 보고 바로 그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봐 달라고 하니까 뒤로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앞으로 와서 손가락 2개를 내밉니다. 쌍둥이를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손더비는 너무나 그런 소식에 즐거워하면서 다시 카메라는 이동해서 마지막에 스티그의 행복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장면이 마무리됩니다. 자, 한번 네, 이렇게 살금살금 들어왔죠. 그리고 데리고 나갑니다. 이렇게 음악이 바뀌었죠. 전화를 받고요. 나와서 서로 쳐다보고요. 감격에 겨워서 움직이고요. 웃는 장면이고요. 다시 전달이 되네요. 그리고 손가락 2개를 보이고요. 그거 너무 좋아하고 다시 스티그한테 와서 행복감으로 이렇게 마무리 짓는 이 장면입니다. 행복감에 젖어 있는 느낌에서 이제 그 마르타의 병원으로 왔습니다. 꽃을 들고요. 마르타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대화가 한마디도 없어요. 단지 마르타와 스티그의 시선 교환만으로 그리고 얼굴적인 포옹으로만 이 장면이 표현됩니다. 벌써 여기서 잉그마르 베르만 감독이 얼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라든지 뒤에 후대에 나올 영화들은 미리 이런 장면들의 그 연속선상에서의 하나의 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시간이 지났고요. 좀 전에 자막에서는 3년 뒤 8월의 여름입니다. 어느 정도 가정이 안정을 찾았고요. 그리고 이 여름이라는 계절은 잉그마르 베르만한테 중요한 계절인 것 같아요. 모니카와의 여름이라는 영화 제목처럼요. 특히나 북유럽의 이 추위에서는 여름 같은 계절이 제일 행복한 계절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독일 사람들도 그래서 이태리 쪽으로 내려가지 바캉스 때 위쪽으로 가지 않잖아요. 손더비가 누워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옛날 얘기도 해줬다가요. 이제 손더비의 회상으로 들어갑니다. 손더비가 말을 하죠. 4년 전에 이 둘을 만났다. 손더비가 이 둘을 보는 시선을 엿볼 수 있는 그런 플래시백입니다. 어느 날 스티그한테 악보를 전해주려고 스티그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벨이 작동을 안 하고 문이 열려 있어서 그 문틈으로 둘을 본 겁니다. 근데 그 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 모습은 그들의 고요함 속에는 외로움과 유아적인 공포가 있다는 겁니다. 한없이 부드럽지만 심오하게 에로틱한 느낌. 이게 손더비가 이 두 연인을 묘사한 단어들입니다. 그 잉그마르 베르그만 감독의 영화에서 남자들은 항상 비열함과 연약함과 그리고 유아적인 느낌, 그 안에 변덕이 심한, 늘 돌발적인 그런 부분을 항상 여인의 시선들이 남자들을 감싸주는 그런 영화들이 많잖아요. 여기서도 마르타의 역할은 어머니이자 기댈 수 있는 정신적인 버팀목 같은 느낌이고요. 이때 참 재밌는 게 옆에 있는 이 등 있죠. 등이 상당히 기묘한 상징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제목이 환희의 부처잖아요. 저는 이 등불 자체가 하나의 그 제목이 상징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저 등이 불타오를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고, 그게 일련의 그 부부 안에서의 모든 고뇌와 그 서로 간의 상처 주기와 그런 오거감과 그 뒤에 오는 화해와 그런 느낌을 하나의 그 의미 있는 부분으로 끌고 가는 그런 상징인 것 같아요. 마르타가 영화 중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의미가 없는 삶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도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된다. 가치를 찾아야 된다. 다시 정상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마르타의 시선 안에는 아직 모든 감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저는 이 장면 가장 또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지탱하는 부분에서의 이 마이 브릿 닐슨의 연기는 정말로 최적의 연기인 것 같아요. 벌써 좀 전에 우리가 그 단어를, 손더비의 단어를 통해서 느꼈던 심오하게 성적인 그런 느낌, 한없이 부드럽지만 그 느낌을 그대로 지금 눈에 투영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그 묘한 느낌이 그대로 저 마르타의 눈빛에 살아 있습니다. 저런 연기, 엄청난 연기 같습니다. 다른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도 중간에 저 등불이 위치합니다. 이때는 분위기가 좀 심각하죠. 손더비가 얘기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다퉜을 때는, 특히 그 전날 바로 내가 그거를 인지할 수 있었다. 그들의 표정만 봐도. 그런 무거운 분위기 때 스티그가 꼬냑을 가지러 돌아오는 길에 마르타를 지나쳤다. 그래서 마르타 옆에 붙어서 잠깐 나의 사랑하는 어린아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한마디를 가지고 그 마법이 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그렇게 큰 단어들이 필요 없다는 걸 또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장면 되게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좀 전에 제가 그 상징같이 느꼈다는 그 등불이 이번에는 중간에 위치하고요. 아까는 둘의 느낌이 마치 피에타 같은 조각적인 느낌이었다면, 이 순간부터 카메라가 이렇게 빠지면서요, 마치 이때는 회화적인 느낌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마치 렘브란트의 그림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잉그마르 베르그만이 이 손더비가 보는 그 둘의 느낌을 한편으로 보면 그 기묘하고 그 은밀한 느낌에다가 또 이렇게 순간순간에 그런 무거운 분위기를 풀어나가는 그들의 삶을 표현하는 두 개의 장면을 통해서, 하나는 좀 더 조각적으로, 하나는 좀 더 회화적으로 풀어내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왔죠. 그리고 이제 누워서 손더비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감정을 잡아서 옮기는 거는 작가들이 하는 일인데 나는 작가하고는 맞지 않아. 나는 내일을 사랑해. 그리고 나는 단지 모든 거를 그대로 옮기면 되는 거야. 그걸 재현하면 되는 거야. 위대한 음악가들이 진실과 영혼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재현만 하면 되는 거야. 그건 나의 즐거움이야. 나는 그거로 만족해. 그 즐거움은 어떤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 하면서 본인의 삶에 대해서 이제 자족적인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일종의 그 본인의 홀로 자기 안에 자족하면서 만족하는 삶하고,
두 다른 영혼이 저렇게 같이 하나의 방향을 보는 게 얼마나 복잡 미묘한가를 또 나름대로 상징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제 둘의 느낌으로 돌아왔죠. 아주 그 행복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타. 마르타는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장면이 마르타의 의미가 아닌가 싶거든요. 난 부자야. 왜냐하면 당신과 애들이 생겼고, 그리고 늙은 손더비 씨는 저기서 코를 골고 있고요. 그리고 게다가 여름이잖아요. 태양이 빛나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 걱정도 없고요. 이 부분이 결국은 마르타가 생각하는 인생의 의미면서 소소한 행복인 것 같아요. 가장 영화에서 또 아름다운 대사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기운 넘치고, 그리고 나서 이 장면이 끝나면 둘의 장면으로 갑니다. 손더비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 요즘 예전에 솔리스트로 하려다가 한번 실패했잖아요. 맨델스톤 바이올린 협주곡. 요즘 너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보고 있더라. 그런데 그러지 마. 자넨 훌륭한 오케스트라 단원이야. 오케스트라 단원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야. 우린 일벌이지만 우리 없이는 음악이 존재할 수 없단 말이야. 그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스티그는 또 다른 사람한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솔리스트가 돼보기 위해서 어떤 교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자만심이야, 순전히 우리 같은 2인자의 인생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지휘자인 손더비도 유명한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아니잖아요. 작은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 소소한 행복들을 가지고 음악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저렇게 헛웃음을 내쉬면서 어리석은 스티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면 너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내가 느끼는 이런 즐거움의 가치를 알게 될 거야. 지금은 너가 어려서 모르지만 등을 지고 저 멀리로 저렇게 사라져가는 그 모습을 뒤따르는 스티그의 모습에서 어쩌면 스티그는 그 많은 열망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저 지휘자 손더비의 가치를 따라가게 되리라는 것을 저희는 느낍니다. 그리고 그 정면에 보이는 그 하늘은 아주 뿌옇고 어둡고 그 안에 많은 고통과 시련을 또 예견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공허한 그 공간 안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그런 느낌을 또 받습니다.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네, 장면은 오케스트라 리허설 장면으로 바뀌고요. 바이올린 협연이고요. 그리고 들어옵니다. 누군가가 넬리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티그를 비춰주고요. 넬리의 얼굴에 클로즈업으로 이제 향해 갑니다. 관계가 심상치 않네요. 리허설이 끝나자마자 바로 넬리한테 가는 거예요. 왜 여기 왔냐고, 우리 떠벌릴 만한 사이가 아니라고 막 다그칩니다. 미카엘에게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카메라가 왼쪽으로 고뇌에 찬 느낌을 보여주는 거죠. 당신을 떠났어야 했는데 그냥 못할 것 같을 뿐이야. 마치 운명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넬리를 따라 미카엘의 집으로 가는 거죠. 미카엘의 공간으로 들어서고요. 책을 읽고 있네요. 그때 외칩니다. 내용을. 모든 것은 정신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의 일부. 이것은 자연과 사회, 국가, 도덕, 종교, 그 모든 것은 뭔가가 실제하는 것처럼 다루는 지적 유의일 뿐이다. 그 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논평까지 하면서요. 그 책 읽는 걸 보고 있는 넬리, 그리고 뒤에서 거리를 두고 혼자만의 또 상념에 잠겨 있는 거죠. 여기서도 전등이 등장을 하네요. 한편으로 바로 즉각적인 이런 전등의 등장은 전체적인 구도를 또 맞추기 위해서도
가능한 거죠. 둘에서 이제 셋이 되는 거죠. 중심에 이 미카엘이 위치합니다. 사실상 이 미카엘하고 넬리는 이미 서로 간의 그 어떤 관계가 끊어진 상태고요. 단순한 동거인 이상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인물 스티그를 여기서 연인, 넬리의 연인이 되잖아요. 불러들임으로써 뭔가 좀 더 재미있는 상황, 좀 더 연극적인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미카엘에게 선사를 하겠죠. 아주 기묘한 동거인 거죠. 그리고 또 그때 한 명이 더 들어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다고 해요. 그 인물은 마르셀입니다. 첼리스트면서 계속 빈정대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결국은 4인의 기묘한 동거가 되는 거죠. 여인은 한 명이고요. 그 여인이 어디로 가냐 움직임에 따라서 전체 이제 구도가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미카엘한테서 저 스티그한테 가서 저렇게 따분함을 다 즐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참지 못해서 손을 치고요. 매니큐어를 혼자 손에다 바르다가 저렇게 즐거워하잖아요. 그리고 스티그한테도 매니큐어를 칠해줍니다. 그때 마르셀이 끼어들고요. 손을 내밉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증인이 되고요. 그때 화가 난 스티그가 저 병을 쳐서 저렇게 그 병이 바닥을 물들이게 됩니다. 의미가 있죠. 이런 어떤 매니큐어의 색상이라든지 일종의 피를 연상하는 거겠죠. 그리고 장면은 전환이 돼서 택시에서 밤에 내립니다. 스티그죠. 자기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손을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마르타가 이제 손은 치료를 해주는 거죠. 그때 스티그가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도시 가서 살면 안 돼? 장면은 바뀌어서 이렇게 그 도시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뭔가 연습하는 느낌이 들죠. 독주자로서의 미련을 아직 못 버린 것 같네요. 얘기합니다. 편지 안 왔냐고. 그 교수한테 편지 보냈다고 했잖아요. 안 왔다고 그러니까 당신하고 썬더비가 술수를 써서 안 오게 된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신경질적으로 굴고요. 우리 약속했잖아. 애 앞에서는 싸우지 않기로. 그리고 애들을 정리하고요. 드디어 둘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장면부터가 아마 그 잉그마르 베르그만이 가장 성공적인 장면이었다고 스스로도 생각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긴 대화가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옷을 저렇게 갈아입는 장면이에요. 근데 거기에 시선을 둡니다. 근데 그 시선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하냐고. 그러니까 넬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저기서 고민을 시작합니다. 우리 예전에는 좀 대화도 하고 그랬잖아. 뭐가 잘못된 걸까? 이러면서 눕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포즈를 보면 처음에 곰돌이 인형을 선물을 했을 때 너무 감동해서 그 인형을 꼭 안고 자던 그 포즈하고 비슷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절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키스를 하려고 하고요. 역겨움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노력해 봤다고요. 최선을 다했다고. 그런데 아무것도 성과가 없었다고. 당신하고 넬리는 저한테 관심이 없죠.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분노는 혼자 간직하라고. 난 관심 없어. 아주 그 엄청난 얘기죠. 한 얘기를 합니다. 당신 예전에 남자 많이 만났지. 마르셀 같이 그런 놈하고 어떻게 만날 수가 있어. 그 위에도 다른 남자 만났지 하면서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합니다. 근데 아이가 생기기 전이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당신 아이 낳게 된 거에 대해서 원망을 이런 식으로 하냐고 하면서 이제 점점 심도가 깊어지는 거죠. 이 구도 예전에도 그 바닷가에서 서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문제가 뭔지 나는 알아. 우리 삶에서 뭔가를 이루려는 생각을 안 한다고. 다시 말해서 본인은 이제 솔리스트로서의 어떤 그런 좌절된 꿈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명백한 사실에 묶여 있는 거야. 그 다음 대사, 명백함은 역겨움이 되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거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마르타가 예전에는 이렇게 싸워도 금방 화해했잖아. 그게 얼마나 큰 만족감을 줬는지 몰라. 그때는 많이 얘기를 나눴었지. 여기에서 이제 둘의 생각이 완전히 엇갈리는 거죠. 그게 진실이었어. 마르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었어. 그리고 이제 본인의 그 자조적인 느낌이죠. 왜 사람들은 자신의 평범한 실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두고 수군거리지 않을까?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래서 나 다시는 독주자가 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그냥 손을 내가 부셔버린 거야. 그래서 손을 다친 거야.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할머니 댁에 가겠다고요. 나 이제 당신 떠나겠다고 해. 애들한테도 거기 가는 게 훨씬 좋겠다고. 무슨 돈으로? 당신이 줄 거잖아요. 저번에 준 돈은 어딨어? 마찬가지 우리가 그 일상적으로 듣는 대화죠. 전화비하고 애기 키우는데 분유값으로 썼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돈도 대비하지 않고 도대체 뭘 하는 거야? 마음 내키는 대로 돈 쓸 여유 없다고 얘기하고요. 넬리한테 준 돈은 어떻게 됐냐고 얘기하니까 시끄러워. 정말 예의라고는 없군요 하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받아칩니다. 당신이 너무 감정적인 거지. 그리고 마르셀 얘기를 꺼냅니다. 마르셀하고 있으면 당신 이렇게 감정 격하고 이러면 마르셀하고 있으면 안 봐도 뻔한데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드디어 얘기합니다. 어떻게 바람을 피울 수가 있죠? 당신은 최소한의 구실만 하는군요. 정절을 기대한 내가 바보였지. 그만해 마르타. 예술적 기질에 배출구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넬리가 당신의 천주절성을 돕고 있는 거군요 하면서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죠. 가련한 사람 같으니 그 여자와는 쉽지 않을 거야. 아주 격렬하게 저렇게 구타를 합니다. 가장 무시무시한 장면인 것 같아요. 나 잘못 알고 있어. 그렇지만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구걸을 해서라도 당신을 꼭 떠나고야 말 거야.